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내용은 2024학년도,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2024학년도 서울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회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에듀포인트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수다쌤입니다. 닮았죠? 안 닮았나요? 자, 저는 수달쌤 이상호입니다. 저는 영재교육,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업하고 있고요. 교재 개발하고 있고요. 컨텐츠 개발하고 있고요. 뭐 상담도 진행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에듀포인트, 대치동에 있는 에듀포인트 학원으로 출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누군지 소개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 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가 영재교육원 대비 강의 교재죠.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리즈 저자입니다. 예, 수학 파트는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모의고사, 이 교재 역시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죠. 예, 이 교재는 전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잘 팔리고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영재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입니다. 정보영재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영재 관련해서 만든 교재인데요. 이것도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는 영재교육원 대비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영재교육원 대비를 위한 교재들도 개발해서 그 교재들이 많이들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게 그 큰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들 있잖아요.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큰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들도 있지만, 제가 만든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 개발도 하지만 직접 학생들에게 수업도 하고 있고 매년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실전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제가 개발했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교재들을 개발했으니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이외에 과학전람회라든지 발명대회라든지 뭐 과학토론대회, 융합과학대회, 서울에선 진행되지 않는 대회네요. 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 실험대회, 뭐 창의력대회 이런 대회들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재교육원 입시라든지 영재학교 입시라든지 뭐 심층면접 이런 것들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죠? 능력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 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될 영재교육원 대비 설명회 차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건지 쭉 살펴볼 건데요. 주요 대학의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필평가 심층 면접 대비 안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볼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원래 항상 영재교육원 대비 설명회에 앞서서 제일 앞에 타이틀이 제가 진행한 영재교육원 대비 설명회에서 가장 첫 타이틀은 항상 영재교육원은 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항상 늘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이제 바로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학생들이 다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고 참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영재교육원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과감하게 그 부분을 생략하고요. 바로 각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모집 요강부터 바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요거는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댁에 있는 자녀는 어떤가요? 영재인 것 같습니까? 자, 요 내용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자,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자, 1번, 2번 이렇게 제가 번호를 붙여 놓을게요.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화면에다가 번호를 붙여주고 여러분의 의견을 채팅창으로 나타내줘, 표현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분들 화면 보이실 텐데요.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영재 다들 한 명, 한두 명씩 데리고 계시잖아요. 1 더하기 2 다요. 아, 둘 다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100만 시간의 법칙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느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타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영재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회에서 제 설명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 자체를 처음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근데 또, 나름 익숙하게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재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영재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약간 혜태 같은 존재입니다. 혜태.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죠. 누구나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영재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영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영재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그렇다면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고난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영재교육원에 갈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재와 영재교육 대상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영재교육원은 영재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평가해서 이런 정도의 요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은 영재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영재가 되기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영재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평가를 받아본 이상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창의성, 영재성, 지식 능력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은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영재 교육, 영재들이 받는 교육을 시켜볼 가치가 있다. 너는 영재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영재라고 하는 것을 왜 다루냐면 어머님들께서 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친구는 영재가 아닌데 영재교육원에 지원해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가면 영재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간혹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재와 영재교육 대상자는 다르고요. 누구나 다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원에 지원한 친구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노력과 수업과 활동들을 통해서 그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지원해도 될까? 아, 이거 지원하면 괜히 복잡한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미 아까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원하니까 내년이 되면 중학생이 되겠죠. 즉,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중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수학, 수리정보, 과학융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나눠놨어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어떤 선발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다른 영재교육원은 난 수학을 지원하겠어. 나는 화학 분야를 지원하겠어. 나는 생명과학을 지원하겠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그런 식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뭐라고 하죠? 내가 가고 싶은 분야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쭉 평가한 다음에 평가 순위가 높은 학생들 위주로 원하는 지원의 원하는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반배정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반드시 원하는 분야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뭐, 한 과정당 수학과 수리정보 합해서 총 36명 정도고요. 과학, 융합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선발한다. 자, 지난해와 선발하는 인원에 관해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원서를 접수하면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를 봅니다. 지필평가입니다.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지필평가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면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면 이 면접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1.5배수 정도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되면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서류 제출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서를 접수하는 이 단계에서 서류도 같이 제출하도록 했어요. 자기소개서라든지 본인의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단계에서 내도록 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일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학생들만 서류를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입학 지원서 제출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이제 특별한 서류라고 하면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추천서는 뭐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추천을 받아도 되고요. 우리 친구가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다면 영재교육기관의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게 되면 이 친구가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고민해서 어떤 분께 추천서를 요청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탐구활동 산출물 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탐구활동 산출물 세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산출물을 세 장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활동을 한 장씩 총 3개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료를 세부 이내로 제출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세부 이내로 제출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네, 세부 이내로 제출하시면 되죠. 세부 이내니까 뭐 1개, 2개 이렇게 내는 것보다 세부라고 정해놨으니까 세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탐구활동 산출물이 될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의 형식은 어떤 것인지는 제가 뒤쪽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집 요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기관은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자,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에요. 과학영재교육원. 왜 과학영재교육원을 강조하냐면 서울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영재교육원부터 살펴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죠. 그죠?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그 다음에 중학생들도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만 4, 5, 6학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있죠. 작년 이제 2학년이요. 작년에 2학년이었어요. 올해 3학년이 되니까 3학년이 되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올해 3학년 안 뽑아요. 그쵸? 아쉽죠.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꼭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희망이 되는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학생들 얼마만큼 모집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서울교육대학교는 이 처음에 지원서를 입력할 때, 지원서를 작성할 때 서류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도 면접 대상자만 서류를 받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왔다 갔다 해요. 좀 이렇게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이 세부적인 자질그레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면접 대상자들만 서류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먼저 요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입력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추천서, 교사 추천서도 받아야 하니까 이것도 고민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1차 전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하는 지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9월 24일 일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그죠?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예, 요렇게 진행될 거예요. 어, 시험을 봐서 합격한 친구들은 심층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건 다른 영재교육원이랑 큰 다른 내용은 아니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이제 영재교육원에 방문해가지고 지필평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도 이와 같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분야별로 6문제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음, 문항수로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도 그렇고 서울교대도 그렇고 다 지필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랑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설명에 녹여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다음, 어, 자, 다음은 이번에 서울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에요. 아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정보심화 과정이 있어요. 정보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컴퓨터 분야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정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코딩이라든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두 군데 영재교육원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합격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한번 알려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학년마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좀 장점이냐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 보면 아까 과학영재교육원이죠. 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융합과정이라고 해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을 모두 다 통합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발을 하면 어떤 점들이 이제 조금 염려가 될 수가 있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이 같이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죠. 그죠? 초등학교 4학년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년도 낮고요. 그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다르니까요. 1년 더 공부한 친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4학년, 5학년이 함께 평가가 받는 경우에는 낮은 학년 친구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모집의 장점은 같은 학년 학생들끼리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해서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선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없겠죠. 학년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은 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니까 소프트웨어. 왠지 컴퓨터 과정을 잘 해야 할 것 같고, 컴퓨터 학원을 막 오래 다녔어야 될 것 같고, 로봇도 한 막 12대 정도 만들어 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친구가 알아서 뚝딱뚝딱 코딩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중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모두 다 지원해 볼 수 있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식으로 선발이 진행이 됩니까? 먼저 지원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는 뭐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자체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GED라고 해서 종합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재교육 통합 사이트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발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교사추천서 요것도 이제 요 시기까지 요 기간까지 1차적으로 모두 다 내야 되는 서류들이니까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자기소개서 양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사추천서도 있으니까 먼저 담임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 주는 것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전형 방법은 다른 영재교육원과 다르게 여기는 온라인 과제평가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과제평가. 그래서 온라인 과제평가가 진행되는데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 한 달이니까 아마 9월 14일부터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에 추석주가 있으니까 한 4주 정도로 진행될 것 같네요. 이게 왜 제가 확인을 했냐면 해마다 조금 달라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5주차로 진행이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4주차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에 지금 추석주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원래는 4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그 영재교육원 선생님들께서 혹은 교수님들께서 간단하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그 수업을 수강하고 그 수업에서 내준 과제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과제를 평가해서 학생들 중에 면접을 치를 학생들을 뽑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어, 평소에 뭔가 새로운 것에 열심히 열중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뭐 컴퓨터와 관련된 근데 컴퓨터와 코딩과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내용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재능이 있어 보인다. 관심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심층 면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녹화본을 따로 제가 보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어디다가 그 업로드를 해놓을 것 같아요. 저희 뭐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카페라든지 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다 올려놓은 테니까 그 주소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에 안내 받으셨던 전화번호로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네. 자,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요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이것도 뭐냐면 보시면 서울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이렇게 영재교육원의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거든요. 앞에 더 가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 이미 선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온라인 과제 평가를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이랑 선발하는 시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도 이 앞에 원래 타이틀이 있었어요. 타이틀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었거든요.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심화과정도 뽑나요? 심화과정은 지금 선발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대부분 다 심화과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과정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심화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질문하셔서 확인을 해드리고요. 영재교육원 이 모집 요강에 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의 조건들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고 기본과정 친구들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으로 넘어와서 여기 원래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타이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뺐더라고요. 예. 그 뭐 이유는 뭐 이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 하기 싫은가 봅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과학 영재교육원과 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과학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타이틀을 뺐고요. 그냥 일반 그냥 영재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아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이 3학년을 선발하지 않아서 아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조금 속상한 친구들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성균관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올해부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이 가능해졌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까지는 전체 정원이 80명 정도의 정원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TO가 줄었어요. 정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도 이제 있고 하니까 한 학년당 뭐 12명, 3명 정도 이렇게 어, 정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관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따로 지필평가는 없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의 기록물 평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교자추천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온라인으로 제출할 서류, 우편문으로 제출할 서류들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한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학생들의 했던 활동들을 증명해야 하는 영재성 입증 자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학생이 탐구했던 그 경험과 그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전형이 끝나서 학생이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됐다라고 하면 2단계 전형으로 가서 면접 인성 에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뭔가 이렇게 작성하는 내용은 많지 않고요. 면접에서 이제 본인이 냈던 어떤 그죠? 산출물, 영재성 입증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면접장에서의 증명 확인을 하고 이런 형태의 면접이 주로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평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 제 예상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단계가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니까 다른 영재교육원들과 그리고 이전에 진행됐던 심층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준,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수학 심화 1과정, 과학 심화 과정, 과학 사사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사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심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심화 과정에서 넘어올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사 과정은 이제 이미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특별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사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심화과정보다 활동할 내용들이 조금 더 심화되고 많으니까 지원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되겠죠. 수학 심화과정, 과학 심화과정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영재교육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다시 지필평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출해야 되는 서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형으로 입학 지원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따로 크게 교사 추천서 이 정도만 제출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2차 전형이 되면 면접 대상자가 되면 그때 자기소개서와 기타 서류라고 해가지고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는 본인의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재교육원 수료 또는 재학증명서 이런 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으면 내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2차 전형을 위한 거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가서 시험을 본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된다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라고 해서 지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학생들 시험을 치르지 못했죠. 지필평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교육원은 지난해까지도 지필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전에는 계속 꾸준히 지필평가를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가 한 3년 동안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 다시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데요. 길다면 길고, 한 3년 동안 지필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적응해져 있고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영재성 검사, 창의성 검사, 지필평가가 진행이 되고 지필평가에 합격한 친구들은 서류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가능 학년, 올해 기준으로 어느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지 영재교육기관과 학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대학교, 서울교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 중에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도 있어요.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선발 안 했어요. 올해 선발 안 했거든요. 그냥 공지에 저 그 영재교육원이 더 뭐라고 하죠? 새롭게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교육생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선발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거든요. 이메일로 문의를 해봤더니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당분간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요. 혹시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조금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영재교육원,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라든지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있는 정보영재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이 어디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어디 지원할 수 있지? 이건 이제 하나씩 다 찾아보긴 여러분이 번거로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성균관대에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5학년이라면 역시 이 세 군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올해 3학년이라면 이 두 군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이 캡처하시든지 사진을 찍어 두시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영재교육기관을 지원할지 정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시도록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제출하고요. 지필평가 진행하고요. 영재성 입증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심층 면접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제출하고요. 지필평가 보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바로 심층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을 준비한 그런 역사, 준비한 경험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을 준비를 오래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영재교육원에 한번 가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성 입증 자료가 마땅히 없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가장 우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가 지원할 영재교육기관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는 뭐죠? 지필평가. 지필평가에 좀 약해요. 가서 시험 보는 건 어려워요. 어? 그리고 뭐 영재교육원을 준비한 기간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필평가를 어려워한다. 대신 뭔가 지 혼자, 뭔가, 쪼물딱쪼물딱, 뭔가 사부작사부작, 뭔가 이렇게 잘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필평가는 보지 않지만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우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남들이 다 남들이 다 서울교대, 서울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거기만 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또 한 가지는 서울대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지필평가 영재성 입증자료 심층 면접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죠. 이렇게 선발하죠. 선발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디죠?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역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죠? 선발하는 학년도 똑같아요. 선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어, 어떨까요, 이거? 같이 준비해도 돼요.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죠. 어차피 자기소개서 여기서 써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 조금 수정해서 여기서 제출하고요. 어차피 여기 지필평가 보니까 이 지필평가 준비하면서 이 지필평가 준비하고요. 여기에 제출할 영재성 입증 자료 그대로 수정해서 여기다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다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이 심층 면접이 같은 날로 겹칠 거예요. 그래서 한 영재교육원을 선택해서 심층 면접을 봐야 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심층 면접 날짜가 다른 영재교육기관도 있었는데 일단 심층 면접을 한 곳만 보고 한 곳만 이 한 곳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여러 군데에 합격을 해서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되면 그때 어느 영재교육기관을 지원할지 한 곳을 선택해서 그때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랑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선발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년도 같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영재교육기관의 대략적인 모집 요강을 살펴봤고요. 지원할 수 있는 학년과 선발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봤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서류들과 뭐 기출 문제들, 대비 방법들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고 분량을 가능한 지키도록 하고 표절검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평가자는 학생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어떤 내용을 쓰라고 각각의 항목들을 정해줍니다. 그럼 그 항목들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야 해요. 영재교육원에 왜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는데 저는 영재교육원에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수업 듣고 친구들과 열심히 토론할 겁니다. 이렇게 쓰면 뭔가 학생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 것 같지만 영재교육원에서 요구한 것은 지원한 동기 왜 왔니? 물어봤는데 전 영재교육원 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쓰면 문제의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에는 분량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분량을 맞추지 않고 분량을 짧게 간단하게 적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들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자기소개서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상 한 번만 이렇게 표절 검색해 보면 예전에 냈던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년에 내가 자기소개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낸단 말이죠. 귀찮아서 같은 자기소개서를 내버리면 만약 표절 검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같은 자기소개서로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표절 검사를 진행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평가자는 학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좋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내용인데 저랑 생각이 좀 다르던데 그런 것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자기 표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영재교육기관마다 이렇게 표절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공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고 하는 학교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같은 활동을 해서 같은 내용을 적는다 하더라도 예전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에요. 자, 자기소개서 양식인데요. 화면이 조금 작죠? 그죠? 하지만 뭐 화면이 작다고 해서 이 잘 안 보일까요? 좀 화면을 크게, 잠시만요. 화면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일까요? 자, 이게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함구를 쓰고 그것에 대한 뭐 자기소개 맨 뒷장에 A4 용지 3장까지 덧붙여 주세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이거 저기죠. 산출물 영재성 입증자로 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읽었던 책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거 밑에 보시면 2021학년도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죠. 내년은 2024학년도 내년은 2024학년도 학생 선발하는 영재교육원 선발하는 시즌이잖아요. 그죠? 근데 2021학년도 이때부터 같은 양식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뀌지 않았을까 해서 올해 양식이 공개된 학교는 올해 양식을 공개되지 않은 학교는 지난해 양식을 확인했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교대 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똑같았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양식이 바뀌어서 그것만 수정을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서울대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런 형식이다.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서울교대 경제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소프트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화면에 다 보일까요?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영재교육원에서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 학교와 관련해서 힘들거나 싫은 것, 1년간 읽은 책의 제목, 인상 깊었던 책의 이유, 30년 후 자신의 모습, 지원 분야에 꼭 알고 싶은 질문,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자 제한이라고 다 제한이 걸려 있어요. 사실 백자라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작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이나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영재성을 막 크게 평가하고자 하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형식적인 느낌이 커요. 그리고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서울대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은 이 자기소개서 말고 강력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필평가 혹은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덜 학생들의 어떤 부담을 조금 덜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균관대 백자는 너무 적죠. 작년에도 제가 백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양식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 양식으로 이런 형태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도 그 시스템 상으로 입력하는 형태였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이거와 같은 분량으로 작성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진짜 이게 뭐 100자가 됐든 200자가 됐든 그 분량이 적은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내용을 적어내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적어야 된다. 분량이 작으면 뭘 적어야 될지 조금 더 어려울까요? 어? 아예 차라리 많이 적는 게 더 나을까요? 또 많이 적는 건 분량을 채우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곤란하네요.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자기소개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적으시오. 뭐 이렇게. 여러 영재교육 기간 중 지원하게 된 동기를 적으세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으세요. 리더십, 팔로우십 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다른 사람을 따르면서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시오. 그 다음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적고요. 그 경험에 관한 증빙 자료를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과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똑같은 내용을 제출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겹치는 내용이 있기는 하네요. 책 같은 경우에. 책 같은 경우는 겹치는데 한 친구가 두 군데를 지원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고 여기 정보 쪽이면 뭐 같은 책을 써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1번과 2번 내용은 다르니까 이 부분은 겹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넣기는 좀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도 내용을 조금 손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나요? 똑같은 내용을 입력해서 불안해하느니 아, 조금 다르게 넣고 이 정도면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이런 형태입니다. 해서 자신의 수학, 과학 능력, 자신이 잘하는 것, 장점과 단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결해보고 싶은 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양식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교사 추천 양식은 근데 그것도 있다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기소개서. 이게 자기소개서가 여기까지 마무리일 겁니다. 어, 다음은 저희 홍보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교사 추천서 있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영재교육원에 지원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도 반가워하실까? 반가워하실까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천서를 부탁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학생들의 추천서를 써 주어야 하는 것은 선생님의 의무입니다. 네, 선생님의 의무예요. 선생님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선생님과 약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방문을 상담을 해서 선생님 우리 개똥이가 이번에 영재교육원 지원할 건데 그 추천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선생님께서 그럼요 우리 개똥이 영재교육원 좋습니다.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주고받는 이런 말도 그렇고 일단 학생이 추천서를 요청해야 되니까 일단 왠지 느낌이 어머니가 의뢰의 입장이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이나 추천서를 부탁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우리 개똥이가 이번에 영재교육원에 한번 지원해 볼까 하는데 선생님 어떠신지 우리 개똥이 보셨을 때 어떻게 지원해도 될지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선생님이 바로 알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추천서다. 이거 추천서다.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 개똥이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부족한 면이 많죠.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바쁘지 않을 때 아니면 이번에 영재교육원을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추천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생님도 처음엔 이 뭐죠? 경험이 많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대로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똥이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할까 하는데요. 오, 좋네요, 어머님. 아우, 좋습니다. 우리 개똥이 영재교육원 제가 응원합니다. 추천서 좀 부탁드려요. 아이쿠, 이런 이 생각을 못했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사 추천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교사 추천서 막 선생님이 학생들이 막 어떻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관찰하는 학생들의 장점이나 어떤 특징, 뭐 리더십,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추천하는 선생님이 복잡하게 적어서 제출했어요. 그때는 정말 추천서 부탁하기가 미안했죠. 그때는 학교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면 추천서 양식을 어머님께 주면서 어머님 이거 추천서 써오세요. 제가 그냥 여기 사인만 해드릴게요. 이러는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들보다 추천서를 더 많이 썼어요. 학교 선생님 추천서를. 어머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 양식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이제 쓰죠. 저는 그 학생과 수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학교의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돼서 추천서를 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니까 맞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추천서가 간소하게 바뀌었어요. 간소하게. 이게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을 추천합니까? 1. 추천하지 않음. 2. 약간 추천함. 3. 보통. 4. 뭐 추천. 5. 매우 추천함.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요.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 없어요. 그냥 접속만 해가지고 접수만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고 그 선생님의 코멘트를 적는 란이 있는 추천서도 있어요. 근데 그 분량도 아까 얘기하는 뭐 그럼 100자 정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똥이는 평소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하고 창의성이 뛰어남으로 영재교육원에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의 한 문장 정도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부담 없이 추천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지도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추천서 확인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자기소개서 양식, 이 흐름이 끊겨버렸네요. 이 강의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됐나? 아, 그죠? 자기소개서 양식 보셨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그래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진행한 이 자기소개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특강을 수강하면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만 해서는 감이 안 오잖아요. 예시 자료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자연스럽게 스스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만 따라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음? 그래서 자기소개서 수강을 하고 또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작성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 같은 거는 무료로 해드리니까 저한테 한번 확인받고 제출하시도록 이렇게 어, 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필평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요 나온 내용, 지금 요 문제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고 자, 어떤 식으로 지필평가가 진행됐는지 지금부터 기출문제들 약간 기출문제들이 약간의 몇 문제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입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어, 물입자가 물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움직이는 방향의 화살표 정도를 뒤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입자들의 크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 그 다음에 활발한 정도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수심 20m, 20cm와 수심 8cm에서 입자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막 이런 것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까요? 움직임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이런 것들을 문제를 잘 보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원 분야별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수학을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 문제, 수리 정보를 지원한 친구들은 이산수학, 과학 융합을 지원한 친구들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지원 분야별로 수학, 소리 정보.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렸는데 수리 지원하면 당연히 수학 문제를 보겠죠. 수리 정보를 지원하면 이산수학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과학융합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문제가 골고루 나오는데 지원 분야별 문제라고 해서 지원 분야별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골고루 다 나옵니다. 골고루 다 나오고요. 학년별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똑같은 문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 봐요. 학년별로 난이도가 다르거나 하는 건 없어요. 이 영재교육원 지필평가에서 학년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이런 건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이 여러 학년이라면 그 학년이 모두 다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필평가가 진행이 되니까 이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은 수리정보, 과학융합 과정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교재로 추천을 드립니다. 음? 수리 부분은 수학 50제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영재 모의고사로 수리 정보 과정, 수리 정보 분야, 그 다음에 과학 융합 분야는 과학 50제 이렇게 교재들 세 교재가 있는데 이 세 교재들을 골고루 다 풀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분야가 수학이다, 과학이다라고 하면 그 지원한 분야에 맞는 교재를 우선적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지필평가에 관한 이런 강의를 따로 열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교재들과 이 교재들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들은 다 출판한 교재라서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세요. 이 교재랑 요 두 교재는 제가 만든 교재고 요 교재 같은 경우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들을 추천하면서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 대비하는 방법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과학 지원하면 과학 문제가 나오죠. 수학 지원하면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수학과 수리 정보는 문항이 유사합니다. 과학 지원한 친구들은 과학 문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내용이니까요.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을 지원하면 과학 문제를 먼저 우선으로, 그 다음에 수학이나 수리 정보를 지원한 친구는 수학을 먼저, 정보를 지원한 친구 수리 정보, 이산수학 관련된 교재를 먼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이번에는 서울교대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지점에서 소리를 발생시켰고요. 달순이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들린 소리의 차이를 비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서울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친구들이죠. 4학년, 5학년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답을 잘 작성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제가 예전에 공개한 문제인데, 여러 선생님들이 갖다 쓰시더라고요. 이거, 아, 제가 이거 학생들이랑 문제 복귀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강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서울교대 기출문제라고 하니까 이 되게 예전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학원 선생님들, 뭐 유튜버들, 뭐 다른 뭐 원장님들이 다 갖다가 이 문제 서울교대 기출문제라고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맞는데 제가 복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아니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만들어 갖고 공개한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도 기출문제라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확실하게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맞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서 답을 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 지원도 많이 하고 지필평가를 진행하고 하니까 채점하기가 조금 수월한 문제들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이런 지필평가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의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별로 총 6문항씩 출제가 됐거든요. 6문항 출제가 됐어요. 근데 공통문항이 3문항 있었고 공통문항이 3문항 있었고 뭐 수학과 정보 과학 이렇게 구분하면 공통문항 3문항이 있었고 나머지 3문항씩이 서로 지원 분야별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수학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지원한 학생은 수학과 정보 겹치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되는 문제인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학 문제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처럼 생긴 창의성 문제들이 공통 문제로 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정보를 지원한 학생들은 그냥 수학을 포커스로 두고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수학과 뭐 사고력, 뭐 창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하면 맞거든요. 근데 과학을 지원하는 친구는 이 세 문제는 수학과 관련된 창의성 문제들, 또 사고력 문제들, 논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머지 세 개는 과학 문제가 또 등장한단 말이죠. 그죠? 위에 있는 이런 문제가 이제 과학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죠? 사고력 문제?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좀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번거롭다고 하는 거는 이제 준비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수학과 정보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과학이 학생들이 이제 4학년, 5학년 친구들이니까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 지가 그리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분야와 나오는 문제 유형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약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석이 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저처럼 오랫동안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준비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과학 문제 뭐 나오겠네라고 대략적으로 어느 단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거 모르면 서울교대 선생님 아니죠, 그죠? 말씀드리면 하나 말씀드리면 빛과 관련된 문제 나옵니다. 빛과 그림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학에 빛과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단원에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빛과 그림자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한 문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과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준비할 분량이 많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제가 기출문제풀이 동영상 특강을 올해 준비했어요. 작년에 실시간 특강도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수업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동영상 강의로만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풀이, 기출문제들을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파일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기출문제 교재 받아가지고 풀어보고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 재생해서 본인이 푼 내용과 비교해 보면 돼요. 기출문제 작년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기출문제가 바뀌진 않잖아요. 기출문제가 같은 내용입니다. 추가가 되는 것은 작년 기출문제 풀이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수강을 하셨거나 기출문제 뭐 알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뭐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번 수강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작년에 내용과 같은 거예요. 기출 문제가 바뀌진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만으로 좀 부족하다. 더 많이, 그래요. 교육청 문제랑은 다른 거 아시죠? 교육청 문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랑 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랑은 다른 기출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잘 아시겠지만. 예. 다들 채팅창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네, 채팅창 봐주세요. 죠? 네, 작년에 저의 도움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원 붙었다고 하십니다. 대단하죠? 근데 서울교대는 떨어졌나 보다. 그쵸? 괜히 말씀드렸네. 제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렇군요. 뭐, 이거. 네, 일단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일단 제 수업을 들으셨던 학부모님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으니까요. 기출문제를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는 조금 불안하다. 저와 직접 만나가지고 수업을 해보고 싶다. 직접 만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냐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보고 직접 제가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풀이한 내용들을 직접 제가 바로 옆에서 수정해주고 예시 답안도 적어주고 이런 저와 직접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에듀포인트에서 제가 오프라인 일요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그래서 매주 일요일간 진행하는데 총 4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서 6시 반, 오후 6시에서 8시 반, 2시간씩 진행되는 반 두 타임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방문하실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한번 저 직접 같이 준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프라인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듀포인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에듀포인트로 직접 문의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설명에 주소 안내 받으신 전화번호 있죠. 제가 안내 드린 분도 계시고 에듀포인트에서 안내 드린 분도 계셔서 제가 누구에게 연락을 드리세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찍어서 정해드리지 못하겠어요. 대신 이 설명의 안내 문자를 받은 그 전화번호로 얘기하시면 어느 쪽이든 연락을 주시면 수강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행한 강의라서 저한테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 연락처는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예. 동영상 강의랑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행하는 교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크게 다르지 않고 동영상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이렇게 토해내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면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먼저 숙제를 해오고 같이 답도 맞춰보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제 학생들과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바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 고려하셔서 동영상 강의로 수강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 강의에 도전해 볼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청 대비 강의도 안내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은 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고 이따 끝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제 수업을 듣고 영재교육원 합격했다고 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어, 제가 조금 떻게 마무리할지 모른다고 했더니 채팅창에 더 답을 남겨주셨어요. 과학학원 안 다니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만 들었는데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의 칭찬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의 칭찬이 아니라 제 수업만 듣고서도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 아, 제 칭찬이 아니네요. 그죠? 학생이 똘똘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 제가 핵심을 놓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저를 위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창의성, 연계성 검사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필평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정도 그 코로나 때문에 지필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지필평가가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뭐 이런 문제입니다. 과학 문제는 탄산음료를 마시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탄산음료를 냉장고에서 꺼내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 뚜껑을 열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 사막의 온도가 비슷한데 탄산음료를 냉장고에서 사막에서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를 꺼내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귤을 수확한다고 할 때 최대 몇 명이 수확할 수 있느냐 어떠한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따라서 어떤 시행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약간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 문제가 뭐 수열 문제 나와요. 수열의 한 문제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활용하는 문제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 문제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 문제 항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새롭게 이제 지필평가가 진행되니까 올해도 이제 이렇게 진행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사실 준비하는 방법은 이거 같은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과학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공통 문제예요. 공통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수학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추가가 되고요. 과학 문제는 네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물화생지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분야, 과학 분야 어떤 분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공통 문제, 그 다음에 지원 분야별 문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앞에 서울교대랑 비슷해요. 수학 분야 지원한 친구들은 다 수학 문제만 봐요. 죄다 수학 문제예요. 근데 과학은 수학 문제 잔뜩 보고 과학 분야는 네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학도 뭐 나오는 부분들이
요거는 조금 이제 변수가 있긴 한데, 이건 뭐,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요거는 이제 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도 준비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무작정 준비하는 것보다 지원 분야에 따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구성만 알고 계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올해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완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공지는 못했는데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대비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렇게 해서 최근 4년간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1회 이렇게 해서 아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대비 방법에서 동영상 강의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 보내드릴 거고요. 기출문제 교재는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신청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직접 문의하시면 신청하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집필평가나 서류평가가 끝나가지고 심층면접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심층면접에 항상 나오는 문제들, 기출문제 풀이 제가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 동영상 강의, 요거 동영상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실전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저랑 1대1로 만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면접에 대한 걱정은 아예 접어두시고, 어차피 저랑 준비하면 면접은 통과하니까요. 네. 어차피 면접은 통과할 테니 앞에 있는 서류 평가, 지필 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라든지 산출물, 자기소개서나 기타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해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자기소개서 강의 제가 동영상 강의 제공할 거고 동영상 강의 수강해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자기소개서 첨삭해 드릴 겁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출물이잖아요. 탐구활동 산출물, 이것도 기타 소리라고 하지만 영재성 입증자료 산출물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우리 친구가 제출할 만한 적당한 게 없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저희 에듀포인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에듀포인트에서 이런 산출물을 위해서 실험 수업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환경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서울교대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좀 다른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 없이 서류만으로 면접을 뽑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 제가 첨삭해서 제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 수강하셔서 이제 합격하면 이제 심층 면접으로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로 온라인 과제 평가로 진행이 되죠. 매주 과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그 과제를 이제 학생이 수행을 하고 완성을 해서 제출해야 될 텐데 본인이 수행한 과제가 잘 됐는지 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랑 같이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하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대비 방법. 여기 지금 서울대 포트폴리오 부분요. 서울대 포트폴리오 부분은 제가 따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남으세요. 아시겠죠? 서울대 동영상 강의 이후에 교재 추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재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서울교대는 기출문제 말고, 제가 따로 안 넣어놨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요걸 하면 돼요. 여기 제가 지금 요거를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서울대였잖아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가장 효과적이라서 다른 강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미 이 강의를 수강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에 따라서 수학을 지원하는 친구는 요 파이널 50제 수강을 하면서 요 교재로 준비를 하면 될 겁니다. 지금 3, 4학년 과정인데 친구들 5, 6학년 과정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과학을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이랑 여기 보면은 과학도 파이널 50제가 있거든요. 요 두 가지 교재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요 교재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영재 모의고사. 요 교재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 대비 방법이라고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각 분야별로 수학을 지원하거나 과학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지원하게 될 텐데 어떤 교재로 준비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내년, 후년 그러니까 조금 학년이 어린 친구들이 미리 좀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교재로 미리 준비하면 될지 제가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런 교재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교재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 교재 두 권 제가 추천드립니다. 예, 저자는 접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 교재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교재일 테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회사에서 만든 교재들도 좋은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교재를 만드신 분들이 저처럼 다들 영재교육원을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문제가 바뀌면서 어떤 흐름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의 흐름을 책에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났다. 아? 저는 이 교재를 개발할 때도 이 교재를 개발할 때 그 당시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교재가 더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수학 교재는 다 제가 개발했어요. 안쌤 명재교육연구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학 교재는 제가 개발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개발해 주시는 개발자분이 따로 계세요. 개발팀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 개발팀이에요. 저 혼자 만들어요. 저 혼자 개발해서 책 내고 그 책으로 수업해서 반응 보고 이 문제는 좋다, 이 문제는 안 좋다, 다음 책 개정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전 나름대로 제 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미리 학년이 낮은 친구들은 이런 교재들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아까 추천드린 그런 강의 말고 기출문제 말고 난도 다른 교재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지금 안내드린 수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교재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년만 다른 교재로 보시면 돼요. 과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교재, 이 교재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이 세 교재 다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개발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들, 요거는 이제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교과 내용을 했다면 이제 조금 스팀, 그 다음에 영재성 다룰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접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관련해서 정보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분야, 뭐 로봇 분야 이런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산수학, 비버 챌린지, 소프트웨어 정보 영재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요 교재 두 권은 따로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교재. 이 세 개 다 제가 만든 교재인데 이 교재만 지금 출판을 했거든요. 비버 챌린지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비버 챌린지 말고 비버 챌린지 검색하시면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비버 챌린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와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책에 실린 문제들 말고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서 실렸던 문제들을 제가 번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직 따로 출판을 하지 않았고요. 이산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교재인데 출판하지 않고 그냥 강의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산수학이나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해 두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서울 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회라고 하면 설명회죠. 뭐 거창하게 설명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